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 작품의 단편작으로 이는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데 1994년에 발표된 것으로 제목은 붉은 닷입니다. 동식은 도로 맞은편의 건물들 사이로 사위어 가는 황혼을 보고 있었다. 황혼을 다른 말로 염원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그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석양을 볼 때면 어둠 속에서 죽은 사내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연포로 묶는 불타는 손을 상상하곤 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늦가을 날씨가 행인들을 종종 걸음치게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 어깨가 거듭 부딪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식은 왜소한 몸을 떨며 양복바지 호주머니에 주먹을 찔러 넣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동생 동영이 돌아왔다. 동식은 동영의 귀환이 다가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왔다. 달포 전부터 까닭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영의 저녁일인 이날은 목요일이었는데 달리 먹은 것도 없이 월요일부터 위장을 앓았다. 사무실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까지 걸어가다 말고 더러운 석회 벽에 상체를 기대어 서서 한숨을 뱉었다. 새벽녘이면 바람소리에 섞인 환청을 듣고 낮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그때마다 귀밑머리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곤 했다. 아가, 늙은 어머니는 어린 아이의 병을 구안하듯이 동식의 새치 많은 머리털을 쓸어 주었다. 또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방 뒷곁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이기도 했고 들창을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했다. 동식아, 문 열어다오. 환청은 그렇게 가날프게 외치고 있었다. 동영의 기한이 오후로 다가온 이날 아침, 동식은 단칸방 문을 닫기 전에 이불을 개켜 놓은 어둑한 구석자리를 보았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곤 하던 동영의 캄캄하고 둥근 몸을 기억했던 것이다. 들창에서 새어드는 방명을 받아 동영의 등이 그리는 선은 유연했었다. 오늘 돌아오면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혈육을 만난다는 기쁨보다 먼저 동식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일요일에는 소풍을 가자구나. 어머니는 새색시처럼 설레어 있었다. 아주 먼 데로 가보자구나. 동영이 가자는 대로. 새 식구의 소풍은 달포 전부터 어머니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 어머니가 소풍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동식은 적잖이 놀랐다. 그것은 10여 년 만에 듣는 말이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어조가 마치 주말마다 소풍을 계획하곤 했던 것처럼 가벼웠다는 것이었다. 이날 아침도 어머니는 부엌과 방을 오가면서 곡조가 맞지 않는 노래를 가볍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동영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그녀를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동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동식은 이날에서야 알았다. 그러나 뜻밖의 동영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보다 먼저 동식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수화기 속에서 그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동식은 태연을 가장했다. 제가 문동식입니다만 나야 형. 쾌청한 오후였다. 거리에는 때마침 규모가 큰 군악대가 일사불란하고 화려한 행진을 하고 있었다. 자유시간을 맞은 군인들이 인도를 메우며 활보했다.
건장한 수도 방위군들과 화장이 진한 여군들이 가로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군 기념 행사 일정이 박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 했을 때 카랑한 목소리의 여군이 제대를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며 동영을 불러 세웠다. 참석해 주십시오. 동영이 머뭇거리며 유인물을 받아들자 여군들은 웃었다. 생각만 해도 지금은 끔찍할 텐데, 그래, 다 잊어버리고 싶을 텐데 말이야. 동영이 그들을 피하고 싶은 눈치였으므로 동식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그를 안내했다. 동영은 개인주택의 대문 앞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웠다. 축하한다. 멀리서 군악대의 연주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애타게 기다리셨다. 동영은 반쯤 태운 담배를 비벼 껐다. 동영을 버스에 태워 보내려고 다시 큰 길로 나왔을 때 얼굴이 그을린 해병들이 동영을 향해 껄껄 웃으며 다가왔다. 야! 제대를 축하한다 이 자식아! 동영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과 악수했다. 동영은 지쳐 보였다. 그는 조잡한 꽃무늬가 촘촘히 박힌 포장지로 쌓인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겨드랑이에 끼웠으며 새 것으로 보이는 군용 배낭을 아무렇게나 메고 있었으므로 군인들의 무리 속에서 누구보다도 돋보이고 있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거리가 몹시 번잡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동영을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작 동영은 아직 자신의 자유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햇살이 눈부신 듯 시종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뿐이었다. 동영의 내성적이며 무표정하던 얼굴에 제법 사내다운 윤곽이 생겼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그 윤곽에 더 깊게 새겨진 피로와 외로움이 동식의 가슴을 핥히었다. 어서 들어가 봐라. 이따 보자. 풍물구까지 동원된 군악대의 연주가 귓전을 때리고 있었다. 동영은 몰라보게 단단해진 팔뚝을 내밀었다. 악력이 강한 동영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며 동식은 팔을 뻗어 올려 녀석의 훤칠한 어깨를 두어 번 두들겨 주었다. 멀리서 보며 동식이 동생으로 여겨질 만큼 동영은 균형 잡힌 체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모습은 약간 우스꽝스러웠을 터였다. 거리는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졌다. 동식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망설이면서 여기 서 있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물었다. 보도블록에 붙박혀 있던 두 발을 정류장을 향해 떼어 놓았다. 동식은 초조했다. 황혼이 쓰러지고 박명이 자취를 감추기 전에 버스에 올라타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대학을 졸업한 후 동식이 철칙과도 같이 지키는 본능이었다. 인간의 조상들은 약한 근육과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낮 동안 뿔뿔이 흩어져 수렵과 채취를 하다가 해질 무렵이면 무리의 본거지인 동굴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잦은 이동은 맹수들이 잠든 야간에 이루어졌으므로 밤에 돌아왔다가는 무리에서 낙오되기 십상이고 낙오는 비참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식량을 찾아 강으로 숲으로 헤매던 인간의 조상들은 불타는 황혼을 신호로 하던 일들을 모두 팽개치고 자신들의 동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 본능이 지금까지 후예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이른바 황혼병 혹은 귀소 본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동식은 자신에게 그 본능이 유난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쩌면 자신은 대열에서 낙오되어
캄캄한 숲을 떨며 헤매다가 산짐승에게 찢겨 죽은 벌거벗은 원시인의 후생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도록 둔 채 동식은 단칸방 한가운데에서 잠들어 버리곤 했다. 자신은 이제 안전하며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으리라는 느낌은 동식으로 하여금 늘 심연 같은 수면 속으로 가라앉게 했다. 동영이 입대하여 떠나가고 자신의 병이 쾌차를 보여 직장을 구한 뒤 그 생활이 차츰 몸에 익어갈 무렵 동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한 만족감과 행복을 맛보았다. 변화없는 생활의 리듬이야말로 그 불가침의 공간이 주는 안락과 평화를 영락없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을 맞받으며 동식은 걸었다. 생각에 잠긴 그는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들과 여러 번 몸을 부딪혔다. 짧은 통증을 느낄 때마다 동식은 입술을 거칠게 씹었다. 버스에 오르던 동영의 건장한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대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동식은 생각했다.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고 그는 생각했다. 자신도 녀석도 모두 변했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혼탁한 조명 아래 얼굴과 얼굴이 뭉개어지도록 빽빽히 들어차서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동식은 보았다. 그는 입구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서 맞부딪혀야 할 두려움의 정체와 이미 붉은 빛을 거두어 가기 시작한 황혼의 두려움이 뒤섞이며 동식을 오히려 도심 한복판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예전에 그 골목은 근방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여자 중고등학교와 남자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부속된 대규모 사립학원이 널따란 골목의 막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골목 양편에는 문방구며 분식점이며 수혜점, 체육사 따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상점들은 1년 내내 불황도 없이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동식은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 동식네 가게는 연화문계의 문방구집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었다. 식구들은 가게에 딸린 단칸방에서 기거했다. 대지가 역삼각형이었으므로 가게의 앞 모습은 웬만큼은 커 보였으나 계산대 뒤편의 방은 예각의 세모꼴로 형편없이 빚어봤다. 그 사립학원이 온갖 억측과 헛소문 속에서 부도를 내고 대지를 판 뒤 이사를 한 것은 동영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대학 졸업반인 동식 앞으로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아왔을 즈음이었다. 그때의 동식은 병자였으므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젊은 날의 방황이 유난히 깊은 낙인을 찍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동식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영혼과 육신 중 어느 한쪽이냐 하면 동식의 경우는 육신 쪽에 낙인이 찍혔다. 의사는 겁을 줄 요량으로 이대로라면 5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식에게 그 말은 자신의 모든 방종에 대한 선고처럼 들렸다. 4년여의 폭음과 폭언, 수치스러운 중독에 가까웠던 사창가 출입이 남긴 것은 서서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간경병이었다. 동네 전체가 밤이고 낮이고 술렁거렸다. 땅값과 집값이 폭락했다. 인심도 흉흉해졌다. 학교가 헐리던 날은 동네 사람들이 죄다 구경을 갔고 그 중에는 훌쩍이는 사람도 몇 있었다.
골목은 적적해졌다. 두 집 벽을 허물고 넓게 차렸던 문방구집 들이며 하루에 매상을 얼마 올리네 하던 분식집, 학생 손님으로 월초마다 대목이던 이발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동네를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손에 쥐어볼 만한 자본도 없이 월세를 내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동식의 식구 같은 집들 뿐이었는데 그나마 1년쯤 지나자 완전히 정리가 되어 동식내는 그 골목에 유일하게 남은 문방구집이 되었다. 차도와 가까운 곳에 있던 체육사 거리에 갈비집이 들어섰다 뿐 다른 가게들은 주택으로 개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모두들 몇 년이고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세입자가 떠난 후 집주인들은 그린벨트가 인접한 학교 부지에 들어설지도 모를 근사한 건물이나 아파트 따위를 기대하며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 가게들을 원래 모습 그대로 놀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골목 중앙의 붐비던 네 갈래 길은 이웃 동네 어린아이들이 공터가 되었다. 자동차의 위험이 없는 그 공터에서 아이들은 욕짓거리를 하며 뛰어놀았다. 동식은 한 해 남짓 그 소리를 들으며 단칸방 아랫목에서 알았다. 육신의 병이 영혼을 어떻게 물어뜯는지를 동식은 그때 알았다.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목과 어깨와 다리에 올라타고 매달린 수많은 귀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내뱉고 들었던 말, 유행가 가사, 책에서 읽은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이명처럼 울리며 귓속과 머리를 헤집어 놓았다. 동식은 완전한 통증을 배웠으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육체의 무력함과 그 무력한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자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그리 눈부시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밤이 되면 어린아이들도 흩어졌다. 불빛이 휘황하게 흔들리고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떠들썩했던 그 길에는 을씨년스러운 어둠의 뭉텅이들만 아무렇게나 굴러다녔다. 학교가 있던 빈터는 묘지처럼 고요했으며 가정집도 없어 불 켜진 곳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골목의 등화관제 혹은 전염병 따위의 음습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동식은 그 길의 어두움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도로변에 있는 갈비집의 네온 사인을 등질 때마다 그는 막다른 곳에 자리한 무시무시한 빈터의 암흑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외등이라곤 침침하고 키 건정한 놈 둘뿐인 그 길을 걸어 올라가자면 골목 깊은 곳에 홀로 불을 밝혀둔 가게가 바로 동식의 문방구 집이었다. 사무실이 있는 도심에서 변두리까지 오다 보면 날은 완전히 저물어 푸른 달이나 한 점 떠 있게 마련이었는데 그는 뻣뻣해진 목을 돌릴 염두도 내지 못한 채 희끗희끗한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만 같은 환영을 떨쳐버리려고 구두 징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직진했다. 문방구집이 가까워지면 동식은 때때로 불빛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사내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 역광 때문에 사내의 얼굴은 완벽하게 검은 빛이었으며 그 걸음걸이는 단단하게 슬픔이나 외로움 따위를 잠가 놓은 사람 특유의 느릿하고 확고한 것이었다. 동식은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치를 떨곤 했다. 입대 전 동영은 해가 지고 난 무렵이면 그런 모습으로 문방구 집에서 걸어 나오곤 했었다. 동식은 병이 차츰 차도를 보이면서 무리인 줄 알면서도 동네에 있는 시립 도서관에 다니고 있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이 그를 일으킨 것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길, 이마에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은 동식에게 놀라운 것이었다. 도서관의 창문으로는 변두리를 에워싼 바위산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동식은 언제나 그 창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오후를 보냈다. 바위산 너머로 날이 저물 때 동식은 예의 초조함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게 석양에 쫓겨 골목으로 들어서면 외등이 비추는 곳을 피하여 가장 어두운 곳만을 짚어 걸어 나온 동영을 보았다. 동식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동영의 침착한 걸음걸이에는 20살 어기의 청년다운 허랑한 면이나 열정 같은 것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내의 혼이 씌어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가냐? 동식이 물으면 동영은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안개 같은 녀석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동영은 전우기를 합하여 도합 4번을 입시에 실패했다. 아니, 녀석에게는 실패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았다. 동식은 녀석이 공부에 매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딘가 함께 시야를 교란하는 음습한 밤안개처럼 녀석은 골목골목을 헤매다가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슬며시 돌아와 자리에 누울 뿐이었다. 동영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쓰러져서 오전 내내 시체처럼 잤다. 추위 때문에 난방을 목단축까지 잠그고 외투의 지퍼를 완전히 올린 채 윗목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동식과 어머니가 끌고 내려와 재웠다. 단추를 풀고 양말과 외투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오는지 종종 훅투성이인 바지도 벗겨냈다. 형광등을 밝히고 어머니와 그렇게 녀석의 옷을 벗기고 있을 때마다 동식을 괴롭힌 것은 어머니의 한숨이었다. 길고 거준역한 한숨이 한번 동영의 단추를 풀고 또 한 번 양말을 벗겨내고 하반신을 들어 바지를 벗겨낼 때마다 좁은 방에 길고 스키찬 여운을 남기곤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영의 목까지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면서 어머니는 가장 길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가 뭐가 되려고 이러지요? 어머니는 동식의 밭은 목소리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어서 더 자거라. 나가야겠다. 어딜 가겠다는 거냐 그 몸으로. 답답해서 이 녀석이랑은 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식은 일어날 수 없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의 유난히 찬 밤바람이 들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군가 창밖에서 부르는 것만 같은 덜컹거림을 동식은 견디기 힘들었다. 병든 육체로 스미는 섬뜩한 한기에 그는 무력한 분노를 느꼈다. 방향이 엇나간 분노는 잠든 녀석의 무표정한 얼굴과 하염없이 긴 한숨을 흩어놓고 있는 어머니에게 쏟아부어졌다. 해가 중천에 뜬 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동영은 우두커니 윗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동식이 심하게 앓고 있을 때조차 녀석은 어떤 말도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들창이 흔들리는 밤이 되면 그는 무릎을 안았던 팔을 풀고 일어섰다. 외투를 챙겨 입고 양말을 신고 방을 나갔다. 소리질러 녀석을 제지하기도 했다. 열 끓는 몸으로 일어나 녀석의 다리를 부담기도 하였다. 어딜 가는 거냐 이 자식아.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녀석은 동식이 울부짖음에 지쳐 다시 쓰러져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녀석이 돌아왔다. 동식은 문구점의 불빛이 만드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감이 얇은 양복과 단벌 넥타이, 이발할 때가 가까운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는 보았다. 유림은 양옆으로 질비하게 걸린 연예인의 사진들이며 엽서들은 낡아 있었고 먼지 투성이었다. 바람이 불자 그것들은 작은 소리로 펄럭였다. 그 녀석이 돌아왔다. 동식은 딱딱하게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녀석이 돌아온 것이 어떻다는 말이냐. 동식은 마침내 유리문을 열었다. 자정이 가까웠다. 외등이 격렬하게 깜빡거리다가 퍽 하는 소리를 내며 꺼졌다. 동식은 불빛 아래에서 펼쳤던 손바닥을 접었다. 엄지며 새끼손가락에 붉은 반점이 번졌었다. 손톱이 휘어졌었다. 음모가 빠졌었다. 겨드랑이도 밋밋해졌다. 의사는 그에게 5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한이 지났고 그는 죽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동식은 소리내어 중얼거려 보았다. 도둑 고양이 여러 마리가 시야 외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으므로 동식은 놀랐다. 돌아가야 한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동영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방금 전에 문구점을 뛰쳐나왔다. 동영이는요? 유림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동식은 계산대 앞에 앉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었다. 저물 때부터 새치가 많아 반백이었던 어머니의 머리는 이제 완전한 백발이었다. 그녀는 동식에게 희끗희끗한 머릿결을 고스란히 유전시켜 놓았다. 잔다. 동식은 긴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 동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두 변했다. 녀석도 변해서 돌아왔다. 강렬한 안도감으로 잊고 있던 오한이 밀려왔다. 좀 늦었구나. 어머니는 등을 구부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올렸다. 어느새 8시였다. 오늘은 좀 어땠어요? 계산기를 턱으로 가리키며 동식이 물었다. 늘 그렇지 뭐. 어머니가 까칠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동식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다. 예전처럼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자리한 선반들은 먼지 투성이었으며 장난감 상자들이 계산대 한켠에 쌓여 모서리들을 함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백발의 어머니와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림이었다. 그 그림 속에서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따뜻한 새순물을 받아주마고 하며 탁자를 짚고 일어섰다. 저녁은 됐어요, 어머니. 동식은 황급히 만류했다. 몸 좀 눕히고 나오세요. 전 여기 잠깐 있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실은 아까부터 돌아온 작은 아들의 머리맡에 가 앉고 싶었을 것이다. 2번 사양하지 않고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동식은 넥타이를 풀었다. 어머니가 벗고 들어간 슬리퍼를 신었다. 오래 떨었던 탓에 경직된 뺨으로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를 흉내 내 보았다. 발이 따뜻하다. 그때였다. 없다. 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뭐라고요? 없어.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다.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아까 참에 잠깐 채소 트럭이 와서 나갔다 온 것밖에는. 어머니는 발을 구르고 있었다. 동식은 거칠게 머리털을 쓸어 올렸다. 잠깐 뭘 사러 갔겠죠. 아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간 지 한참 된 모양이야. 이불도 따뜻하지 않아. 그들은 어쩔 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찾아보고 올까요? 놔둬라. 어머니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들먹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동식이 토닥거렸다. 울음이 가라앉았다.
그들은 계산대 앞에 나란히 앉았다. 9시 30분경 갈래머리 소녀가 들어와 공책 3권을 사간 것을 마지막으로 손님은 들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공기가 차츰 썰렁해지고 있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주말에는 난로를 놔야겠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식은 잊고 있었던 그녀의 소풍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녀가 이날 아침 설레어서 흥얼거리던 곡조를 떠올렸을 때 동식은 동영을 향해 치미는 분노를 느꼈다. 지기랄, 우리도 그만. 동식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남은 말을 뱉어버렸다.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소리는 곧 잠잠해졌다. 바람 소리가 문틈에 끼어 기괴한 신음을 발했다. 고역스러운 저교였다. 동식이 그 저교를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는 그가 가장 참기 힘들어 해왔던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동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어딜 가는 거냐? 어머니의 가늘고 떨리는 음성을 틀어막기라도 하려는 듯 동식은 문을 소리내어 닫았다. 동식은 학교가 무너지고 난 빈터 쪽으로 걸어갔다. 어둡고 추웠으므로 그는 빨리 걸었다. 골목 끝의 외등이 촉이 다 되었는지 떨고 있었다. 철조망으로 막힌 폐허 앞에서 돌아 나온 그는 이 외등 아래에 서서 씁쓸한 웃음을 자신에게 지어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녀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가? 어린 시절부터 동영은 감쪽같이 실종되어 버리곤 했다. 동영을 찾는 일은 언제나 형인 동식의 몫이었다. 누군가 보았다는 아이만 있으면 건너 동네, 그 옆 동네 놀이터까지 뒤지고 다녔다. 날이 저물고 건물마다 불이 밝혀져 본능적인 두려움이 동식의 머리털을 곤두서게 할 때까지 동영은 찾아지지 않았다. 이대로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낙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리가 집으로 가는 길들을 모두 바꿈질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동식은 숨이 차도록 뜀박질하여 돌아오곤 하였다. 그럴 때면 반대편에서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는 어린 동영의 모습이 보였다. 녀석은 한 번도 동식의 손에 붙들려 돌아온 적이 없었다. 제 발로 돌아올 뿐이었다. 동영은 내성적인 아이였다. 웬만해서는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고 귀찮게 구는 법도 없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녀석은 동식에게 꿈꾸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세상 끝에는 뭐가 있지? 동식은 미술 숙제를 하고 있었다. 어린 동영은 동식의 팔레트에 짜놓은 물감들을 무척 만지고 싶어 했다. 바다. 동식은 바탕색을 짙푸르게 칠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거 입에 넣지 마. 녀석은 엄지손가락에 묻힌 푸른 물감을 다른 편 손가락에 문지르고 있었다. 그럼 바다 끝에는 동식은 붓을 놓고 동영의 손가락을 잡아 끌어 물통 속에 헹구어 주었다. 세상이지 뭐.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녀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동식도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시간이 늦었으니만큼 동식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웃 동네의 어둠 속을 헤매다가 다른 박질쳐 오던 동식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괴기한 그림자에 비명을 질렀다. 팔이 여러 개 달린 괴물의 그림자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동식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듣고 파출소에 신고하러 갔다 오던 어머니가 달려왔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어깨에 무등을 탄 동영이었다. 동영은 인천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말을
이웃 아저씨에게서 듣고 서울역 근처를 헤매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다. 형아, 아버지가 바다 보여준대. 이담 소풍에 꼭 보여준대. 어린 동영을 무등태운 아버지는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란 인간은 뭐요? 집에서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뭐요? 아버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양반이었으나 그건 그저 그의 혀가 굳지 않았다는 것의 증명일 뿐 그가 무엇인가 짓거리는 것을 동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 언제나 이 가슴엔 짙은 게 활짝 개고 아버지는 언제나 이 후렴구만 떠나가게 부르며 새벽녘에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철이 들도록 동식은 아버지에게 발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무릎 어기부터 뿌옇게 지워진 채로 비틀거리며 허공에 둥실둥실 떠서 걸어오곤 했다. 돌아온 아버지를 부축하러 어머니가 달려나가고 아직 잠들지 않은 동식이 쭈삣거리며 따라 나서면 아버지는 겁먹은 동식의 볼을 꼬집어대곤 했다.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아무데나 엎어져 잤다. 종종 그의 주먹에는 상처가 나 있었으며 바짓가랑이에는 찢어져 있기 일쑤였다. 어머니와 동식은 힘을 합해 그의 옷을 벗겼다.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구두를 벗기고 양말을 벗기면 그 안에 발이 있었다. 동식은 늘 그 발의 존재가 신기해 쓰다듬어 보곤 했다. 아버지가 전혀 다른 얼굴이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 식구가 소풍을 갈 때였다. 2달에 한 번꼴로 그들 식구는 일요일에 문구점 문을 닫고 도시락을 싸들고 동네를 떠났다. 산을 오르는 젊은 아버지는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발도 아주 튼튼해 보였다. 때로 어린 동영을 업기도 했고 괜스레 수줍어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날 동식에게 아버지는 두려운 사람이었다. 그가 화라산같이 뿜어내는 노랫소리가 두려웠으며 그가 묻혀가지고 돌아오곤 하는 어두움이 두려웠다. 이불 속에 웅크려 잠든 어린 동식은 발이 없는 사내가 허공에서 흔들거리는 환상에 가위 눌려 오줌을 지리곤 했다. 축축한 감촉에 눈을 뜨면 얼른 자신의 다리가 붙어 있는가를 확인했다. 체육 대회 때면 그는 꽤 인기 있는 릴레이 대표 선수였는데 1등으로 테이프를 끊을 때마다 자신의 발이 그토록 굳건하게 땅을 디디고서 있음을 감사히 여겼다. 철이 들었을 때 동식은 자신의 두려움이 부끄럽고 미웠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동식은 알지 못했다. 젊은 시절 극패를 쫓아다녔다고도 했고 퉁소를 불었다는 말도 얼핏 들었지만 동식이 아는 아버지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틀어 단 한 가지 실제적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어머니와 결혼한 것일 터였다. 그는 그저 밤마다 노래를 했으며 술을 마셨다. 그런데도 그는 동식으로서 감히 경멸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이상스러운 존재였다. 동식은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은 이 두려움에 저항하듯 술을 마셨으며 담배를 피웠다. 그는 타락하고 싶었다. 발을 떼어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타락하고자 했다. 병을 얻은 뒤 변통을 이기지 못해 처음 관장을 하다가 동식은 헛구역질을 했다. 캄캄한 수채구멍 속으로 위액을 뱉어내며 그는 자신의 방종의 형벌을 달게 받으리라 생각했다. 아무것도 원망스럽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미울 따름이었다.